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의식 비교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방문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되자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시청자들은 이런 장면이 송출되면 일본과 중국이 괜찮겠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실제로 해당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스태프들은 오열하기까지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한 유튜버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한때 유럽의 큰 방송사에서 간판 앵커로 활약했죠. 매일 밤 뉴스를 진행하며 수많은 가정에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세상 소식을 전하는 일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은퇴 전까지는 말이죠. 은퇴 후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은 고작 서너 개였어요. 방송국에서 일할 때 느꼈던 그 떨림과 보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제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못 견뎌 했죠.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이야기꾼이에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를 찾아봐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를 분석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주제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시민의식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항상 좋은 반응을 얻었죠.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민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되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다들 반갑게 응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환경운동가 클라라였어요.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클라라의 활동을 쫓았죠.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다듬으며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방송국에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유로웠죠. 편집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제약이 없었어요. 오롯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큐를 완성한 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예상보다 좋은 반응이 왔어요. 구독자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이 기세를 몰아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시아의 시민의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떠올랐어요. 서양인들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고 그들의 시민의식은 더욱 생소한 주제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일단 촬영 국가를 정해야 했어요. 망설임 없이 일본을 첫 번째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오래전부터 동경해온 나라였죠. 그들의 질서 의식과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 재난 시 보여주는 냉정함까지. 이런 모습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을 선택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시민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다양한 지역을 돌며 중국인들의 일상을 담을 계획이었죠. 그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시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솔직히 후순위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없을 것 같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빠른 도시 리듬과 현대적인 모습은 이미 많은 유럽 도시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특별함이 없다고 판단했죠. 일정을 짜고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먼저 일본으로 가서 한 달간 촬영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2달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2주 정도 마무리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 가이드도 섭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비자 신청이 갑자기 보류되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 정책이 바뀌어 취재 목적 입국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했죠.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모든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해야 한다니. 아내 마리아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정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한국부터 가고 그 다음 중국,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기대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서둘러 예약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마음을 추스렀어요. 별 기대 없이 시작하는 여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상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감탄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역시 기대한 만큼이네. 속으로 생각했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는 내내 무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열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철도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니 당연히 관리가 잘 되겠지라고 합리화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나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죠. 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티켓 구매도 간단했습니다. 영무원 한 분이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주셨죠. 유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외국인에게만 친절한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죠. 한국인들끼리도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선택된 구역이니까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명동에 도착하자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모두가 한순간에 멈췄죠.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건 분명히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죠.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왔어요. 유럽에서라면 적어도 20분은 기다렸을 텐데 여기서는 불과 5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서비스의 효율성에 감탄했지만 곧 외국인을 위한 특별 대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강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는 버스들.
유럽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이건 분명 보여주기식이야. 실제 이들의 일상은 이렇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 쓰레기통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양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아마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저는 계속해서 유럽적 잣대로 한국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긍정적인 모습에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했죠. 하루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자신의 우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영어로 감사 인사를 하자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호텔까지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는 제가 외국인 유튜버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한국 촬영을 마친 후 드디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동경했던 일본의 질서와 예절을 직접 카메라에 담게 될 생각에 설렜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취재 허가를 받기 위해 방문한 관공서에서 끝없는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이 도장을 받으신 다음 저 창구로 가셔서 담당자의 안내는 계속 이어졌죠. 한 가지 절차가 끝나면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불과 하루 만에 해결됐던 일이 여기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현지 제작진과의 만남도 순탄치 않았어요. 제가 고용한 일본인 가이드 타나카 씨는 제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의견 충돌에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내가 감독이라고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거리 촬영도 난항이었어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에도 대부분 거절했죠. 한국에서는 생소하게 여기면서도 호기심을 보이던 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결국 의미 있는 장면을 거의 담지 못했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제가 기대했던 일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노인들이 서 있는데도 스마트폰에 몰두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났죠.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상보다 무관심해 보였어요. 타나카 씨와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기대한 이미지만 찾고 있잖아요. 그의 말에 화가 났죠. 내가 무엇을 찾든 그건 내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저 도와주면 될 뿐이에요. 결국 그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어요. 새로운 가이드를 구하는 과정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급하게 섭외한 가이드는 영어도 서툴렀고 전문성도 부족했어요. 계획했던 촬영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예산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호텔비와 장비 대여료는 계속 나가는데 제대로 된 영상 하나 얻지 못했죠. 밤마다 호텔방에서 그날 찍은 영상들을 검토하며 좌절감에 빠졌어요. 화면 속에 담긴 것은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상의 모습들 뿐이었죠. 아내 마리아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녀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녀의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계속해봤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촬영을 위한 예산까지 거의 써버린 상태였죠.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쿄의 한 작은 이자카야에 앉아 술을 마시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히로시라는 그는 우연히 제 상황을 듣게 됐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때로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다큐멘터리 아닐까요? 그의 말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제 마음속에 그려온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현실이 그와 다르다고 해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그 차이 자체가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원래 계획했던 2달 대신 단 3주 일정으로 축소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곧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혼잡 그 자체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무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 비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펴보더니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했죠. 그곳에서 또 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카메라 장비에 대해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이 장비가 필요합니까? 정확히 무엇을 촬영할 계획입니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지 가이드 리우와 만났습니다. 그는 영어를 꽤 잘했지만 촬영 허가에 관한 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걱정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가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다가와 제지했죠. 허가증이 없으면 촬영할 수 없습니다. 리우는 경찰과 빠르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웃으며 내게 말했어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는 촬영할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허가받은 구역은 항상 텅 비어 있거나 지나치게 정돈된 관광지뿐이었죠. 어느 날 허가된 공원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 장비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귀여운 호기심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삼각대를 발로 차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리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그냥 아이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리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길에서 넘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에 바빴어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제가 다가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자 리우가 저를 당황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도와주면 오히려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좋지 않았어요. 서비스는 불친절했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점원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릇을 가져가 다른 것으로 바꿔줬을 뿐이었죠.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촬영 2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며 한숨만 나왔어요. 담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죠. 모든 장면이 표면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민의식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곳에서 오히려 가장 진솔한 모습들을 만났던 것 같았어요. 우산을 나눠준 학생, 길을 친절하게 알려준 할머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대화하려 했던 가게 주인들. 그 기억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우에게 물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한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기 방어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관심을 갖다가는 지쳐버리니까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중국 촬영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었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 보셨어야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일본과 중국에 대한 환상은 무너졌고, 오히려 무시했던 한국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순간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패를 안고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솟아났어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모두 헛되게 느껴졌죠. 결국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촬영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 가장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거기서 마무리하면 좋은 다큐가 될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본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추가 예산은 어렵지만 일정 연장은 허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 촬영 첫날,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궁금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은 카메라를 보고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일상을 이어갔죠. 오히려 몇몇은 손짓하며 다가와 무엇을 찍느냐고 물었어요. 시장 한쪽에서 막 일어난 광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달려와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고맙다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카메라가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어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학생이 노인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길에 쓰러진 취객을 일으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광경도 볼 수 있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의심의 눈으로만 봐서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카메라를 켜고 이런 일상의 모습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인터뷰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작은 초등학교 앞에서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노인을 발견했죠.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노인을 에워싸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담으면서도 손이 떨려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른들의 시선이 없는데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을 도왔습니다. 이런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학교 앞에서 만난 한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인을 돕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이 매일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완벽한 질서를 기대했지만 실망했고, 중국에서는 거대한 집단의 힘을 보고 싶었지만 무관심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진정한 시민의식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낯선 이들끼리도 음식을 나누며 모두가 자신의 쓰레기를 깔끔히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며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진정한 다큐멘터리란 계획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과 배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노인복지센터 직원, 일반 가정의 부모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지시만 할 뿐, 모든 작업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분담해 진행하고 있었죠. 이게 일상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사용한 공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급식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먹은 후에는 식판을 스스로 정리했어요. 어떤 아이는 친구가 흘린 국물을 재빨리 닦아주기도 했죠.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의 생활 자체가 배려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교과서가 아닌 일상에서 가르치죠.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3살배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워요.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혼잡한 출근 시간,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다시 더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그 모습에 감동받아 그 할머니를 따라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으니까요. 노인복지센터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효를 중요시해왔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전통이라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변화했죠. 학교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입니다. 미디어에서도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다루고요. 버스 기사와의 우연한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승객들이 카드를 찍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게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하는 노인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니까요. 내 집 앞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 동네도 깨끗이 해야죠. 그 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배려 문화는 단순한 예절이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스며든 생활 방식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실천하며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가치였죠.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한국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존중받는 문화였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가 특별한 행동이 아닌 일상이 된 문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그 나라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카메라에 담은 마지막 장면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본 배려와 존중의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나 규칙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들에게 배려는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그 풍경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소재였지만 얻어가는 것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내 마리아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 조금 더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열정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몇 주만 더 머물 생각이었어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죠. 하지만 몇 주는 몇 달이 되었고 점점 떠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젊은 부부 민수와 지영이 제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그들 가정에 초대받아 한국 가정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시골 마을 방문에서는 도시와는 또 다른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공동체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후 마리아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저는 유럽인의 눈으로 본 진짜 한국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매료되었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눈으로 재발견한 문화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댓글이 넘쳐났죠. 1년 후 마리아와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는 작은 제작사로 성장했고 한국인 스태프들과 함께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는 제 시리즈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안했고 지금은 여러 아시아 국가를 다시 방문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만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이 항상 도움을 줍니다.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한국은 제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처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민의식을 찾아 나선 여정은 결국 제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해준 자기 발견의 과정이었죠. 친구들이 유럽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한국에서 제 마음이 찾은 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